입니다. 저희도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아동 청소년, 그러니까 초등, 중등, 고등에서 일어나는 학교 불법 촬영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빅데이터라고 하는 온라인상의 데이터를 통해서 소위 디지털 발자국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실태를 분석하는 일종의 그러니까 조사 보고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차는 보시다시피 개요와 사례조사, 실태조사, 결론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아동 청소년들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러한 그 성범죄 노출 증가의 하나의 요인으로서 우리는 그러니까 불법 촬영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조사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 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디지털에 의한 그러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을 매개로 한다는 측면에서 디지털 조사가 또한 또 우리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기존에 보지 못한 점들을 또한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러한 연구 목적을 이제 잡았습니다. 연구의 범위는 앞서 이 보고서가 실태 조사이지만은 앞에 어떤 배경적인 정보로서 국내라든가 국외의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고요. 또 두 번째 파트에서는 조사,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에서는 결론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이제 했다는 측면에서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러한 빅데이터 조사가 좀 더 비용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실시간에 가까운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는 것이고요. 연구 책임자는 제가 이제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송하영 연구원이 주된 실무자로서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박장효, 김재훈 이렇게 연구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라면 예컨대 김재훈 연구원은 이런 개발자의 역할로서 여러 가지 스크립트 코드를 쓰고, 그 다음에 박정훈 연구원은 사례 조사라든가 배경 정보를 조사했고, 송하영 연구원이 전체적으로 실무를 많이 챙겨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에 어떤 일종의 연구 프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연구 프로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저희들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버즈량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상에서의 댓글과 영상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즈량하고 온라인상의 댓글과 영상을 분석했고요. 먼저 이 부분은 국내의 배경에 해당되는 것인데 저희들은 이게 정책 보고서가 아닌 만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우리나라 국내 정책들이 17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정책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책적 관심들이 2,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범죄 피해 방지, 그 다음에 외부 하드 카르텔 방지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디지털 성범죄 근저의 대책이라고 해서 좀 더 그러니까 본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2020년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성범죄 근저의 대책 마련을 하고 나서 그 전후로 이렇게 비교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기존과 개선책들이 많이 이제 달라졌고, 또한 좀 더 처벌이 강력해졌다라는 측면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그렇게 3차례에 거쳐서 대책들이 이제 마련이 이제 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2020년도에는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한다고 하는 이 온라인 그루밍 부분에 대해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그루밍 부분이 그러니까 디지털에 의한 디지털 범죄에 대한 관심을 좀 제고시키고 거기에 따른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약간 이제 오버뷰를 해보니까 국내 정책과 제도에 해외와 비교했을 때 좀 한계점들이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결론하고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측면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봤을 때 이제 미국은 뭐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성문화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지만은 아동과 청소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이제 통제를 하고 있었고 또한 미국은 이러한 불법 촬영, 학교 내에서의 불법 촬영을 그러니까 좀 더 강범위한 법률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호주는 안전구, 온라인상의 어떤 세이프티 존이라는 측면에서 하고 있었고요. 또한 영국의 경우에는 좀 더 인터넷에서의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유예 기간을 두는 방식들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보다는 좀 더 아동 그루밍에 관해 가지고 엄격한 정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하고 영국, 호주, 일본을 저희들이 이제 살펴봤어서 국내 정책하고의 어떤 괴리 혹은 갭에 대해서 교동 부분에서 잠시 또 언급을 저희들이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사점이라고 얘기하자면 우리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 혹은 제도적인 한계점이라고 얘기하자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이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법적 처벌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또 다른 법률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불법 촬영했는 부분하고 불법 촬영을 유포했는 부분하고 또한 불법 촬영을 다시 재촬영했는 부분하고 또한 모호하게 나타나더라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사점이었고 본격적인 저희들 보고서의 핵심인 실태조사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즈라고 해서 이 이슈에 대해서 정말 어떠한 그러니까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것인가 혹은 어떠한 의식들이 형성되어 있느냐를 이제 저희들이 버즈량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즈량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시기별, 그 다음에 지역별, 그 다음에 학급별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버즈량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그 인식과 관심도를 이제 추측했고요. 그를 위해서 구글과 네이버 도구를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5개년 2019년도부터 24년도 5개년을 이제 버즈량을 수집을 했습니다. 키워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의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키워드를 그러니까 저희들이 20개 이상 설정을 했고요. 또한 시기별 비교를 위해서는 이제 좀 더 정책적으로 구분되는 시기를 또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버즈량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관심도들을 찾아냈고요. 시기별은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이번 정부의 출범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 1차 시기, 그 다음에 출범에는 2차 시기로 구분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비교를 해서 이번 정부에서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을 잡는 데 기초 자료로서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학교 몰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버즈량을 그래서 이제 추이를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벤트 트리거 다시 말해서 특정한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관심도가 많이 증가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포인트 1의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착취 영상물에 대해서 신고 보상금 일종의 파파라치 제도를 이제 도입했을 때 사람들의 어떤 관심도가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2에서는 고등학교 교사가 징역 4년 구형받았던 있을 때 사람들의 관심도가 확연히 증가를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몰카 연령별의 버즈량을 보면 우리가 연령별을 보면 19세 이상 연령대가 학교 몰카 관련 검색량이 가장 많다. 다시 말해서 고등학교 생들이 우리가 이제 19세 이하인데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이상에 있는 연령대에서 학교 몰카 관련 검색이 많다는 것은 성인들이 오히려 이제 이 초중고의 어떤 학교 몰카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다라는 것이고요. 여성보다는 당연히 남성의 검색량이 더 많았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데 시기별로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여성이 남성보다 학교 몰카에 대한 검색 내용이 많이 차이가 났던 시기가 2021년도였는데 이때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로 공약으로 등장을 하면서 등장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령대별, 그 다음에 이제 성별, 물론 이와 같은 그러니까 연령대별이 저희들이 좀 맞춤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이 점에서는 저희들이 이용하는 수집 도구가 그렇게 연령대별로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맞춤화가 되지 않고 기존의 옵션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한계가 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몰카와 관련해서 그럼 어떠한 사람들이 연관해서 그러니까 이슈를 또 파악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몰카라든가 몰래카메라 당연한 그거 학교라고 했는데 화장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했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론이다라고 얘기해서 저희 다시 거꾸로 화장실을 키워드로 해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화장실을 키워드로 해봤을 때 화장실에 기본적인 용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화장실을 키워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검색어가 기본적인 용무가 아니라 그러니까 몰카라든가 그 다음에 도찰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의 상호성이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높게 나타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어떤 인식적인 틀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시기하고 2차 시기하고 구분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유튜브하고 웹은 그러니까 영상을 찾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튜브는 영상을 찾는 것이고 웹은 정보를 찾는 것인데요. 이렇게 보자면 1차 시기하고 이제 2차 시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비교를 해서 살펴봤는데 특히 2차 시기에서 그러니까 이 호남 지역이 그러니까 유튜브 쪽에서 등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차 시기보다는 좀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저희들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일어났을까 좀 추후에 좀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학교 목표가 전국적 관심으로 떠오르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등장을 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욱더 그러니까 강범위한 문제로 강범위한 이슈로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 혹은 정말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두 가지 다 모두를 또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와 웹 모두 검색량이 많았던 것이 경기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인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학교급이 훨씬 더 다른 지역보다 더 많다 보니까 일어났던 현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호남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그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통계청에 이런 자료가 있었어요. 호남권에서의 사이버 성폭력 피해 경험률이 타 권역 대비해서 2022년도에 들어서 대폭 증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 조사가 실제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하는 사회 실태 조사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타당성이라든가 신뢰성이 확보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유독 이 호남권에서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들에서 그것이 앞서 보여드렸듯이 그러니까 호남권이 다른 서울이라든가 경기, 부산하고 제외했을 때 유독 그러니까 이런 빅데이터 버즈량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버즈량 조사에 대한 어떤 신뢰성과 타당성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또한 학교 몰카를 학급별로 이제 분석을 해서 초등 몰카, 중등 몰카, 고등 몰카를 해보니까 확연히 이제 고등 몰카의 부분에서 그러니까 뭐가 등장을 하냐면 이제 포르노 사이트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고등 몰카 부분에서 도찰 교복이라든가 화장실 몰카, 고등 조건 만남처럼 그러니까 이런 성적인 목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거짓량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고등 몰카의 연관어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국내에 있는 사이트들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데 해외에 있는 사이트, 그러니까 텀블러라든가 폰허브라든가 유폰, 이 사이트로 많이 가고 있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다시 텀블러를, 그러니까 트래픽 조사를 하는 도구를 통해서 보니까 텀블러가 한국에서 그렇게 또 많이 접속하고 있는 사이트는 아니었어요. 탑 상위 5에는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다른 백인 국가들에서 많이 이제 하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도 이 텀블러 사이트에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고등에 대한 관심도가 크다. 이것은 또한 이제 성인들, 고등에서뿐만 아니라 성인들에서도 고등 몰카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등장을 이제 하고 있고, 특히 여기다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한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정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또한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또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 몰카의 시기별 지역별 분석은 학교 몰카에 비교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학교 몰카, 고등 몰카 보면 확연히 학교 몰카보다는 고등 몰카가 훨씬 더 주요한 그런 키워드로서 버즈를 생산을 하고 있었고요. 2차 시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반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스피시픽하게 구체화되고 세분화된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학교급을 좀 더 구분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즈량은 시기별, 그 다음에 지역별, 그 다음에 학급별, 그 다음에 연령별 이렇게 살펴봤고요. 실제로 이 버즈량은 이렇게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 통계 조사와 유사한 프레임워크에서 하기 위해 가지고 좀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들이 기존의 그러한 사회 조사와 정확하게 대응되는 그런 데이터는 아니었지만 저희들이 데이터들을 좀 많이 큐레이션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그와 비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착수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가 아니라 이제 이 연구에서는 이런 동영상 사이트를 했는데, 동영상 사이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숏폼 동영상 사이트 틱톡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유튜브의 경우는 숏폼도 되지만은 그래도 숏폼보다는 롱폼 동영상 사이트로 좀 더 자리매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롱폼인 유튜브하고 그 다음에 숏폼인 틱톡을 중심으로 했고, 틱톡은 잘 뉴스에서 보셨지만은 미국 국회에서조차도 그러니까 거의 디지털 마약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틱톡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아주 큰 그런 이제 플랫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와 틱톡이 이제 확연하게 다른 게 있다면, 틱톡은 참여적이다. 그러니까 참여적이라는 얘기는 이 플랫폼이 이 플랫폼의 그 브랜드 자산 자체를 참여적으로 만들어서 챌린지 등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튜브는 좀 더 정보 제공성에 가까운 그런 형태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 그래서 이 틱톡하고 유튜브에서 특히 또 이렇게 하면서 정보의 제공자, 정보를 올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정보들을, 어떠한 데이터들을 생산해내고 있는지, 정보를 소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데이터들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살펴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용을 했습니다. 자,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각 영상에 달려져 있는 이 해시태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올리는,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해당 해시태그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상이 어떠한 정보인지를 보여주는 것을 이제 찾았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러니까 틱톡에서 이러한 특정한 키워드에 대해서 이러한 데이터 혹은 이러이러한 영상들이 당신이 봐야 된다라고 일종의 가이드를 주는 탐색어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커버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수집을 해가지고 이제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그것 또한 어떤 네트워크,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연결되는 사람들의 인지 구조가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연결 구조의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런 연결 구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산하고 있고 소비하고 있는지를 이제 봤고요. 그래서 태그에서 이제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몰카의 종류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몰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보를 생산하는 친구들은 그냥 뭐냐 이 몰카는 가족 몰카야, 이 몰카는 베프 몰카야, 이것은 동포 몰카야, 남친 몰카야. 그래서 몰카에 대해서 아주 세분화해서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그냥 몰카는 이러이러하다, 또 몰카에 대해서는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생산하고 있는 측면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몰카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이제 얘기를 이제 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아는 사람을 예전에 모르는 사람, 익명성을 바탕으로 공격하거나 모욕을 주는 것이 온라인 공간의 특징이라고 얘기했다면, 지인 능력처럼 알고 있는 기존에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것을 마치 이제 익명성의 공간에서 다시 올리는 형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라면 일본에서 시작했는 문화인 소위 지레게라고 하는 문화. 한자어로 하면 이제 일본어입니다. 지레. 근데 의미는 우리가 흔히 얘기한 지레, 폭탄이라는 뜻의 지레거든요. 그래서 이 지레게라는 단어가 아주 그러니까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지레게라는 단어의 일종의 자매어인 양산형 지레게. 양산형 진에게 양산형도 저희들이 그 어원을 추적해보니 또한 이것도 일본어에서 시작을 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좀 구체적으로 정보를 생산하는 친구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영역에서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자 저기 보시면 지레게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공통점은 공주풍입니다. 근데 일본식의 공주풍이죠. 그런데 지레게는 공주풍인데 좀 다크합니다. 어둡습니다. 양산형 지레게는 공주풍인데 기본적으로 밝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소위 말하는 성인용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패션들이 가까운데요. 이런 옷들을 이제 입고서 자기가 이제 스스로 놀이를 하듯이 촬영을 해서 이제 올리는 그런 형태들의 이제 영상들이 많고 그것을 자기 어떤 해시태그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소비를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서 다시 여기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형태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하신 지인과 관계되는 것들을 딥페이크하는 그런 형태들이 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그러니까 정보의 어떤 생산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저는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도 좀 약간은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생산자들이 자신들 올리면서 해시태그를 이렇게 올리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뭐 저 같은 9세대에서 관점해 봤을 때는 뭐 텔레비전에 그러니까 개그 우먼이었던 안영미 씨가 이제 이런 행동을 통해서 텔레비전에서 퇴출이 되고 그 다음에 종편으로 이제 넘어가게 됐는데 지금 뭐 이거는 그냥 그 놀이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그런 거고 그것을 해시태그로 하고 있죠. 안영미 씨의 그거 아실 거예요 아마 가슴 하는 것을 그래서 소셜 미디어 그래서 정보 제공자들의 이런 주요한 해시태그들을 저희들이 이제 그룹핑을 해보니까 역시나 이제 몰카 콘텐츠가 가장 많았고 하지만 이 몰카 콘텐츠 내에는 아주 다양한 몰카들 뭐 베프 몰카, 친구 몰카, 뭐 남친 몰카, 가족 몰카 뭐 다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위 영상물 지배계 이런데 보시다시피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하는 부분 오히려 작게 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서 정책적으로 온라인 그루밍 부분을 되게 이제 새로운 현상이라고 해서 정책적인 방침을 내세웠는데 지금 이 정책적인 방침이 실제 일어나는 정보 생산 현장에 앞서서는 오히려 좀 많이 줄어들어 있고 훨씬 더 다양하게 있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허위 영상물 그룹에서는 수직 키워드인 지인 능력, 지인 합성이 딥페이크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과 이러한 학교 불법 촬영들이 이어져 있죠. 그 부분은 왜 이렇게 또 이어지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그러한 법적인 것이 내가 직접 촬영해서 올리면 처벌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처벌을 받죠. 처벌을 받는데 근데 제가 직접 촬영 올린 것을 우리 박장효 연구원이 다시 이 휴대폰에서 다시 재촬영해서 유포를 하면 이것은 직접 촬영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처벌의 대응의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기술들을 또한 이용하는 저도 뭐 이번에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디지털 성범죄에서 했던 디지털을 이용하는 것이 또한 정책적으로 또 디지털에 얼마만큼 대응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죠. 또한 생산을 하고 있는 그 친구들이 생산자에 머무르지 않고 또 그들 스스로가 수용자이고 소비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블로그에다가 혹은 SNS에 게시글을 하지만 남의 것을 소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떠한 그러니까 데이터들에 주로 노출되고 있느냐? 틱톡에서 그러니까 쇼폰 동영상 플랫폼에서 이렇게 봤을 때 해당되는 우리들이 잡은 20개 이상의 키워드를 가지고서 봤을 때 뭐 2번 이상 보게 되는 영상 보딩, 눈치 보는 학교 탁 클래스 문화. 이제 눈치를 본다는 것은 선생님 눈치를 본다라는 것이고 실물 공개 고등 168, 뭐 운동기구 해서 전체적으로 고딩에 관계되는 거 역시 노출도 많이 시키고 있더라. 플랫폼에서도 노출을 많이 시켜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 소비도 그렇게 또 많이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환 구조가 이렇게 이제 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또 그다음에 보면 이것 또한 주요 탐색어를 스무드 매트릭 하면 플랫폼 자체에서 성적 욕구를 유발하는 영상들을 탐색어를 통해 가지고 노출을 많이 시켜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유 영상물, 그 다음에 지뢰개 이런 형태로 이제 플랫폼 자체에서 그래서 저희 같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는 어떤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같이 논의를 사실 하고 있는 거죠. 교육부의 경우에는 좀 약간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틱톡 쇼폼 동영상의 댓글들을 또한 수집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분석해가지고 의미 연결 방법을 이제 했는데요. 이제 이런 그런 것들이 2차 피해로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단어도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폭력뿐만 아니라 자살 같은 극단적인 단어들도 나타나고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단어들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여기에서 남성과 여성의 일종의 성별 분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어떤 시냐면 댓글들을 보면 남성으로 추정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자가 촬영해서 올리면 사진 작가, 남자가 올리면 불법 촬영.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남자애들의 그러니까 반응은 왜 내가 하는 행위는 여자들의 여학생들이 하는 똑같은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범죄자가 되고 왜 남자는 범죄자가 되는데 여자애들은 그것을 놀이 문화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그러니까 사진 작가라고 다시 이야기하는 수준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대한 어떤 성별 어떤 분열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했고요. 요즘 애들이라는 어떤 세대별 컬처에 대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한 처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죠. 근데 그럼 그 처벌을 내가 진짜 받을까? 라고 하는 일종의 의구심하는 그런 것을 또한 이제 올리고 있더라는 거죠. 받을까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가해자, 그 다음에 피해자. 다시 말해서 이제 이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가 누구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신상처리들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 신상처리를 하는 것이 의미 연결만 분석해서 등장을 이제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전체적인 그러니까 댓글들에 대한 조사도 했고 특정한 케이스 하나를 가지고서 롱폼하고 숏폼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똑같은 뉴스가 이제 롱폼 유튜브 그다음에 숏폼 틱톡에 했을 때 또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확연히 유튜브는 정보성이라는 것이 많이 등장을 했고요. 숏폼에서는 이것이 이제 좀 더 정보성이라기보다는 오락성이 강하다라는 걸 말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 내에서는 무엇보다 범죄에 대한 처벌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댓글 내에서 공유하고 교육도 필요하다. 약간 훈계적인 그런 댓글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숏폼에서는 좀 더 그러니까 감성적인 단어, 미친 우리 학교 우리 동네와 같이 그러니까 지역하게 된 감성적이면서도 어떤 신상정보를 트는 내용들, 그 다음에 좀 더 정제되지 않은 그런 단어들이 이제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었다.
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제 유튜브의 이용층도 쇼폼인 틱톡에 비교해서는 좀 연령층이 높은 면도 있죠. 그래서 보면 그것을 사용하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유튜브와 틱톡을 비교하도록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 유튜브에서만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 틱톡 쇼폼에서만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을 보면 확연하게 두 가지 어떤 차이가 났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아무래도 성인 이용자들이 댓글을 달다 보니 처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고, 틱톡에서는 이제 오히려 이것을 나도 비슷한 짓을 저질렀는데 아직 처벌받지 않고 있어. 막 이런 형태의 경험담을 공유하는 그런 형태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 유튜브하고 틱톡도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소위 이제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것을 이제 해봤는데 분석의 지표들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림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화면에 눈에 보이시다시피 그러니까 틱톡은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사람과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확연하게 그룹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막 자기들끼리 그 관심이 있어서 떠드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는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좀 더 촘촘한 것처럼 보이는 관심 있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이 쇼폼 동영상에서는 소위 말해서 지름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지름길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한번 얘기하기 위해서는 되게 거리도 되게 짧아지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그래서 두 개의 어떤 동영상 플랫폼에 대한 교육도 다르게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실태 조사가 뭐 이 연구 과제의 주된 목표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자료로서의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허락이 된다면 일단은 해외 거하고 비교했을 때 국내 정책 제도에 좀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규제 필요 대상의 어떤 조작 및 합성의 의미를 포함하는 좀 더 세분화 안 돼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거죠. 세분화돼 안 돼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규정과 이 어떤 법적인 강제성의 문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몰카 놀이문화가 대중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의 교육이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봤더니만 한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고등학생들의 휴대폰을 등교하자마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수거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나갈 때 그러니까 다시 돌려주는 것은 그러니까 인권을 위배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제기를 했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등학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휴대폰을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수집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침해다라고 했는데 상당수의 학교들, 다시 말해 한 3분의 2에 가까운 학교들이 교육부의 권고사항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 이런 기존의 정책을 강구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육부의 권고를 자세히 찾아보면 수업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그러니까 금지하기 위해 가지고 학교 내의 논의 절차를 따르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인권위원회에서는 일괄적으로 수집해가지고 그러니까 학교할 때 주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를 나타내느냐 하면은 학교급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교육을 하기보다는 일괄적으로 스마트폰을 금지하기를 통해 가지고 교육 자체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정책들이 그러니까 뭐 아니면 더 all와 nothing으로 되지.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 제가 이 정책의 방향성에서 말씀드린 이 놀이 문화에 대해서 문화라는 것은 문화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옳고 그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스마트폰에 대한 교육을 시키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인권위원회 사례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몰카 놀이 문화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제가 10년 전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터넷 그 학회를 대구에서 유치했는데 아시아 최초로 그때 그 학회에서 많은 그러니까 서구권에 있는 교수들이 발표했는 그 사례가 가장 흥미로운 케이스로 뉴스에 보도된 것이 뭐냐면은
초중고에서 셀카 교육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셀카 교육.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 가지고 셀카를 어떻게 찍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뢰형, 그다음에 양산형 이러한 것을 그러면 왜 찍느냐라고 이제 보면 쭉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뢰형, 양산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성적으로 매력 있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뽐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지뢰형, 양산형의 그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성적으로 매력이 있는 셀카 찍는 것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다라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냥 두니까 방치하니까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소셜 미디어 내에서 어떤 자기 표현 교육을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좀 더 인권위원회의 지침 사항이 좀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죠. 딥페이크를 통해서 지인 능력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딥페이크 그러면 자체를 막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학교급에서 알다시피 지금 태블릿 PC를 다 나는 배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말고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딥페이크 그런 위험성 인지 교육을 좀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우리도 구체적으로 그런 교육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불법 촬영 등을 좀 차단하고, 그다음에 불법 촬영에 대해서 이것이 불법 촬영이 아니라 그냥 합법 촬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가이드라인을 잡는 것이 이 실태 조사가 좀 시사하는 바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길게 발표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